자, 그 다음에 정책론입니다. 이 정책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문제, 가장 적게는 세 문제고 많게는 5문제까지도 놓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공법적인 성격이 들어오면은 문항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법 문제가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한 4문제 정도가 노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 문제 가장 기본적인 행태죠. 우리가 시장 실패를 묻는 거죠. 예, 시장 실패. 시장 실패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죠. 자,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파생되는 용어들이 있죠. 이 독점 시장, 가점 시장 이렇게 놓죠. 그다음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이 노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공공재죠. 공공재, 사회적으로 이루어온 공공재. 대표적으로 이런 국방 또는 공원 이런 것들을 말한다 했죠. 이 공공재. 공공재 하면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이 공공재 때문에 있는 또 특징들이 있죠. 뭐냐?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사적 주체의 생산을 맡기면 가소 생산된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불완전 시장 실패죠. 그 다음에 정보죠. 정보 비대칭성. 예, 정보가 비대칭이죠. 대칭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또 특성들을 보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 빠진다 하는 거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역선택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외부 효과가 있죠.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실패가 마이너스가 되죠.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실패를 가져오죠. 됐나요? 이거는 가소, 이거는 가대 개념을 가져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기억은 어디에 들어간 거야?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이죠. 공급 독점이죠. 그 다음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죠.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하니까 니어는 답이 될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도 뭐 때문에 온다?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오는 행위입니다. 자, 완전 경쟁이 아니죠. 완전 경쟁 전혀 답이 될 수 없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 시장이 아니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 있죠.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가소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위험 들어옵니다. 그 다음 민간재가 아니고 무슨 재다? 공공재다. 공공재. 민간재가 아닙니다. 민간재가 아니다. 공공재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압의 동질성. 제압의 동질성은 우리가 뭡니까? 이질성이죠. 제압의 동질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 경쟁성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이질성 하냐? 불완전 경쟁성이 되겠죠. 예, 동질성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무임승차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공공재 때문에 발생했죠. 뭐 때문에 발생했다? 공공재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실패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4개. 4개. 비것, 비역, 이형, 미형. 됐나요? 4개입니다. 보자.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4개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9번에 1번. 자, 그다음 그다음에 20번 문제. 자, 20번은 토지 정책의 수단 중 직접적 개입이 있고 우리는 정부의 개입 방법은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가격 통제도 뭐다? 하나의 직접적 개입이라 했죠. 그 가격 통제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 자체가 가격 통제라 했죠. 그 다음에 반대가 우리가 간접적인데 간접적 하면은 뭡니까?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몇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세금, 금융, 되나요? 정보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부담금, 그다음 보조금 이와 관계되는 것이 행정상 지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간접이에요. 조심할 것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그런 간접이 아닙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그 말로 토지 이용 규제예요. 정부 개입은 직접적, 간접적 토지 이용 규제야.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인가제, 허가제는 그는 간접이 아니야. 규제지. 알겠어요? 규제라고요. 자, 그러면 요 20번 문제에서 자, 기억 분양가, 가격 통제입니다. 가격 통제 수단이라고요. 그럼 가격 통제니까 뭐다? 직접적이죠. 자, 니은은 세금이죠. 니은은 세금과 관계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종합부동산뿐이 아니라 모든 세금과 관계되는 것은 그는 뭡니까? 간접이에요. 자,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디귿 뭡니까? 토지 수용, 공용 개발 하니까 토지를 수용한다. 사들여야 되죠. 직접.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죠. 건설해서. 그러면 직접 공공 임대주택 건설이죠. 자, 국민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죠. 예, 직접. 예. 그다음 부담금 부과는 뭡니까? 예, 간접이죠. 부담금 부과.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이런 거.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간접. 그다음에 시연 금융이죠. 금융. LTV, DTR, 이자율 이런 거를 다 하는 거는 간접. 자, 그다음에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죠. 자, 이건 직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21번. 부동산 시장 개입 근거입니다. 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자, 1번은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무슨 기능을 가집니까? 그거를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요. 경제적. 그 다음에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정치적 기능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한 개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부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나 조세의 부과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요런 말 나올 때 여러분 국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2번이 틀렸죠. 자, 이거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근거가 아니고 시장 실패를 하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죠. 정부의 개입이라고요. 어떤 개입을 한 겁니까? 네? 규제 정책한 거죠. 규제나 조장 정책의 개입이지 이거는 근거가 아니라고요. 시장 실패의 근거는 이게 시장 실패잖아요. 이게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요. 이 시장 실패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됐나요? 이거는 근거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개입이라고요.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저소득층을 주택 소요. 우리가 주택 소요와 주택 수요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죠? 주택 소요 개념과 주택 수요라는 개념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자, 요거는 무슨 개념? 정치적 개념이고 정치적 개입이고 이거는 뭡니까? 경제적이죠. 그럼 여기서는 수요는 여기서 주택 수요의 소요는 구입 능력이 있다 없다? 요거는 수요는 무슨 수요다?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예요. 그러니까 경제로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효 수요 있으면 구입 능력이 있다 없다? 구매력이 없다고요. 구매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정부가 너 주택은 필요한데 구입 능력이 없어. 그럼 정부가 뭡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주는 행위를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주택 소유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은 주택을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질적 수준이 될 수 있다. 됐나요? 네. 이거. 자, 그 다음 4번에 했고요. 4번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의 큰 편차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보급률, 양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다 하는 거죠. 보급률. 되나요? 지역별로 주택이 지금 뭡니까? 공급이 적고 많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정부가 개입한다고요. 정책적으로. 자, 그 다음에 5번에 부의 외부 효과에서 비롯되는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뭘 한다? 용도 지역 지구제. 이걸 지역 지구제라죠. 지역 지구제를 하는 것은 현재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혼합되어 있죠. 그럼 어울리지 않게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고요. 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지역 지구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기억납니까? 예. 자,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 21번에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22번. 자, 22번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 하면은 첫째 뭐와 무엇을 외부 효과는 뭐와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을 따진다? 생산적인 측면과 또 소비, 생산과 소비적인 측면을 따진다라고 하죠. 되나요? 생산과 소비. 그럼 생산적인 측면은 뭘 비교하는 거고 비용을 가지고 비교해서 정인지 분지 따지는 거고 소비적인 측면은 뭐 한다? 패닉. 물건이 소비가 돼야만이 돈이 돈다. 그래서 패닉, 이익을 가지고 따진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요거를 비교할 때는 뭐와 무엇을 또 비교합니까? 사회적이냐 사적 비용이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패닉도 사회적 비용과 패닉과 사적 패닉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비용은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사적 비용이 크면은 뭐다? 정의 외부 효과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으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되나요? 패닉은 사회적 이익이 크면은 정이죠. 사적 패닉이 크면은 부죠. 이건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특정 개인이. 그러니까 부고 다수가 잘 사는 게 사회죠. 사회라는 건 우리 공중이라고 공중, 대중. 알겠어요? 예. 이거는 특정 개인이라고요. 특정 개인 법인이고 이거는 우리 국가, 공공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요거. 그럼 요거를 가지고 정인지 분지 판단하라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결과가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그거를 시장에 막히면 어떻게 된다? 실패가 온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마이너스가 뭐다? 가소. 공급이 줄어들더라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를 시장에 맡기면 플러스가 되더라. 뭐다? 가대. 공급을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되나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로서 시장의 물건값이 오르겠죠. 그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요거는 좋은 현상이죠. 실패를 가져왔죠. 그러면 정부가 조장 정책을 쓰죠. 이건 나쁜 현상이죠. 실패를 가져왔죠. 정부가 뭐다? 규제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정부 개입이죠. 개입을 했을 때 수정될 수도 있고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수정됐다면 다시 뭐가 플러스가 되겠죠. 수정됐다면 다시 마이너스 되겠죠. 만약에 수정되지 않는다면 그는 정부 실패라고요. 수정되면 이제 정부가 된 거고. 그럼 요거는 증가죠. 그럼 공급 가소에서 공급 감소가 된 것을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플러스 된 것이 마이너스 되죠. 가격이 다시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외부 효과에 우리가 시장 실패의 수정은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가대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감소죠. 자, 그러면 공급이 뭡니까? 이렇게 공급이 증가되어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예? 사적 주체의 가격이 하락해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규제라니까, 공급을 다시 감소시켜서 가격을 뭐 한다? 다시 원위치로 상승시키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있는데, 1번 내용을 보면요. 외부 효과는, 자,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것은 몇 가지 정의가 충족되어야 됩니까? 첫째, 제3자가 되죠. 자,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됐다?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혜택이 발생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끼쳤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대가가 있어 없어? 대가가 없는 것을 외부 효과라죠. 근데 1번에 왜 틀렸을까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다.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이라 했어요. 보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대가가 없다 말이야. 대가가. 외부 효과는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죠. 그럼 사적 편익이 크다는 것은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가 뭐냐? 부죠, 부. 부.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그 결과가 뭐가 된다? 가대 생산된다. 부는 실패가 가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사적 비용이 비용적인 측면이죠. 그럼 이건 정이죠, 정.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을 오염물질을 버렸죠. 그럼 사적 주체가 비용을 많이 쓰죠. 그럼 이건 정이죠. 정의 외부 효과는 실패가 뭐다? 가소. 맞나요? 답은 2번이 맞죠. 부의 외부 효과 결과를 부다 안 주고 이거를 분지 아닌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실패가 뭔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럼 왜 틀렸을까? 3번은 지금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했어요? 부입니다. 부, 그럼 부에 대해서 실패가 플러스로 됐죠? 근데 지금 이 단계는 요 실패를 물은 게 아니라 요 실패에 따라서 규제를 했잖아요. 규제를 했다면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개입했으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를 묻는 거죠, 지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했다고요. 실패가 되는 건 건너뛰고 규제를 했다고요. 부에 대해서. 그럼 요 단계를 거쳐왔잖아요. 규제를 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공급이 감소되잖아요. 공급 감소. 자,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경우 주택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것이 공급 감소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맞죠? 가격 상승은 맞단 말이야. 근데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다 말이야. 감소라고 해요. 감소. 왜 틀린지 알겠어요? 자, 자, 그 다음에 4번 있어요. 4번. 자, 무슨 정리를 했나요? 호저 정리. 정리.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함으로써만 정부가 개입해야만이 시장 실패가 수정한다. 하면 틀려? 다시. 우리가 뭡니까? 시장 실패가 됐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만이 시장 실패가 수정된다 하면 틀려? 또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뭡니까? 실패가 수정될 수도 있고 수정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 개입했는데 시장 실패가 수정되지 않은 것을 정부 실패란다고요. 알겠어요? 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수정은 뭐냐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기능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정리다? 코저 정리라고요. 코저 정리. 알겠어요? 코저 정리는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과세 등에 의한 규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방금 코저는 뭡니까? 정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정부 개입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코저 정리라는 개념은 자체적으로 정리한다. 사적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 다 이 말이에요. 자, 안 들어본 거 아니죠? 네, 그 다음 5번.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에 규제하는 경우 방금 그 단계 규제했다. 똑같은 부야. 규제했어. 그럼 공급이 감소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앞에 문제가 똑같죠? 그럼 이거는 임대료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상승, 공급 증가하고까지는 맞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 증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증가한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가격은 상승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 증가가 아니고 공급 감소. 공급 감소가 결과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급 감소니까 어찌 된다?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둘 다 틀리죠? 공급 증가부터 다 틀린 거야. 오케이? 아까 위에 있는 설명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 23번 문제는 토지 비축 제도, 다른 말로 토지 은행 제도로 했죠.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는 우리가 직접적 개입 방식이죠. 자, 간단하면서도 이 간단한 문제지만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핵심 팁 해놨죠. 예. 자, 문제 봅니다. 1번 토지 은행 제도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고 주변의 토지 투기를 막을 수 없는 특징이 있다. 틀리죠. 바로 틀렸어요. 우리가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것은 아직 뭡니까? 개발되지 않는 미성숙지 땅을 구입해 두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면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했으니까 싸게 공급할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가가 급등할 때 투기 세력이 모르니까 미리 확보해둔 토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근데 내로 말했어요. 그러면 토지 은행제는 토지를 미개발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 그럼 미개발 토지를 몰래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가 뭡니까? 유출됐다고요. 그때는 투기를 조정할 윤례가 있다는 거지. 투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정부가 유출됐을 때는 투기가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1번 틀리고 2번은 토지 은행 제도는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구입하죠. 그럼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 적게 발생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비추가는 직접적인 정부 개입 수단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은행 제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LH라했어요. 토지 생각해요. 토지는 한국주택공사가 관리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토지하고 토지 비축 제도로 별도의 계정을 둬서 따로 관리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 토지 은행 제도의 그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장기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까? 국토교통부장이 합니까? 이거는 국장이죠, 국장. 자, 이까지 내용을 알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에 토지 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 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이고, 4번 토지 은행 제도는 개발 이익 환수와 공공용지 확보 기능 등의 장점이 있으나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5번에 토지 은행에서 토지를 비축할 때 공공개발용 토지와 수급 조절용 토지 등을 구분해서 비축해야 됩니다. 따로 비축한다고요. 자, 밑에 팁. 기업의 토지 은행 제도는 누가 주관한다? 주관은 국장이 한다. 되나요? 근데 관리는 누가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계정을 개설해서 관리합니다. 그 다음 니은 토지은행 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회계와 구분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공법적인 단위가 있다 있죠. 여기 토지은행 제도 말고도 우리가 공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야. 자, 토지적성평가 제도 있죠. 토지적성평가는 뭘 말하더라? 개발과 보존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정하는 것. 적성평가 하면은 뭐다? 개발과 보존 문제 연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구 단위 개념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났던 문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말이 있어요?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한다. 미관 놓으면 무조건 뭐다? 지구 단위 계획. 되나요? 이거는 안에 있는 지문을 얍삽하게 안에 있는 지문을 일부러 틀진 않아. 무슨 말이세요?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게 뭐냐.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있죠.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럼 이거는 아직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 시설을 갖춘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꼭 한 번 더 읽어요. 그리고 밑에 비업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있죠. 그래서 특징이 딱 있다 있죠. 이름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답이 나온다 있죠.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은 소규모다 말이야.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라고요. 되나요? 그럼 재건축하더라 하니까 그건 공동주택이잖아요. 되나요? 단독주택 지역은 그걸 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뭐다? 재개발 사업이라 하고. 되나요? 재건축은 뭐다?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지역은 뭐한다? 주거환경 개선이다. 됐죠? 요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자, 임대료 정책이죠. 주택정책입니다. 자,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거 하면은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이 기본이고, 그 외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임대료 규제와 비슷하니까 임대료 규제를 보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분양가, 선분양제, 후분양제 이런 게 있겠죠. 네? 선분양제, 후분양제는 잘 노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낫다 해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럼 24번이 자, 24번은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일단 어디를 규제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시장 가격이죠. 이 가격보다 낮은 것에 규제합니까? 높은 것에 규제합니까? 이 낮은 데 규제하는 것이 임대료 규제죠. 이게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죠. 이게 규제 가격이죠. 그래서 요보다 시장 가격은 낮은 데 규제하는 것이 임대료 규제라고요. 그러면 이보다 높은 데서 규제하면은 저소득자가 여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변동이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죠. 됐나요? 그럼 임대료 규제를 하니까 요것이 지금 균형이야,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가격에서 같은 양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균형이 깨졌죠, 밑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공급자 수보다 수요자 수가 많죠. 이 현상을 우리가 초과 수요라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시 뭐가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볼 때 단기적으로는 수요자는 이동을 하지 않죠. 수요는 증가되겠죠. 공급은 변화가 없죠. 공급 불변입니다. 공급 불변이라고요. 공급이 감소한다 말씀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갈 때 공급자가 움직이죠. 그게 탄력적이 되려야 움직이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이 임대료 규제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니까 임대 사업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공급자가 업종 전환을 한다 했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기존 공급량보다 더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싸죠? 싸다 말이야. 그럼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기존 임차인은 이동이 안 하고 그럼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하면은 공급은 더 줄고 수요는 오직 더 늘어났어.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변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업종 전환을 한다 했죠.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업종 전환을 하지 못한 임대인들은 현재 수준 가격에서 이익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재료라든지 질적 서비스가 나빠진다 했죠.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커지니까 현재 공급량은 임대주택은 2밖에 안 되는데 수요자가 많으니까 새로 유입되는 신규 임차인들은 누구에게? 기존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한다고요. 그게 뭐냐?
암거래 시장이 반등한 자죠. 그러면 암시장은 암시장이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요즘에 암표상이 많이 없어졌죠. 그죠? 옛날에 기차라든지 도로가 많이 없다 암시장 많이 했잖아요. 어? 지금 약간 야구 경기가 써졌지만 야구 경기 좋을 때는 뭡니까? 팍 터졌잖아요. 들어가려고. 그때 암표상이 많이 생겼다고요. 그럼 암표상은 암거래는 일반적인 시중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까? 낮은 가격이 돼요. 높은 가격이 돼요. 그럼 암시장 가격은 규제했을 때 공급비 1번 요기에 대해서 가격을 대체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대체해서 계산해 보니 요 가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요 가격. 이것이 암시장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암시장 가격. 자, 갑니다. 그래서 1번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일정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근데 수요는 증가하죠. 자, 2번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이 더 탄력적일수록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자가 움직인단 말이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초과 공급량은 더 커진다. 초과 공급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어디 듣긴 들었어요. 야, 더 커진다 말도 들었고 초과라 말을 듣는데 네? 공급이 아니야. 공급은 지금 줄어들어. 초과 수요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3번에 보면 단기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기존 임차인들은 주거 이동을 기피한 현상을 보이고 음성적 거래에 따른 이중 임대로 간다. 음성적 거래가 뭡니까? 암시장 거래가 된다고요. 자, 5번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을 높게 했어. 지금 요보다 높게 규제를 했다고요. 그럼 아무런 효과 있다 없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 25번. 지금 25번이 요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P0가 있죠. 이 P0가 무슨 점입니까?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이죠. 균형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 P2가 있죠. P2는 뭡니까? 임대료 규제. 뭐보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했죠. 이게 규제하는 효과가 있죠. 단기적으로. 그럼 이건 P1이죠. P1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높게 계산했죠. 높죠. 그러면 효과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부가 아파트 시장에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지금 요 100세대가 있었어요. 균형 양은 100세대가 있었는데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 있는데 밑에 정부의 규제 가격은 어느 겁니까? 자, 이게 정부의 규제 가격이잖아요. 이 P2가 이거는 시장 가격이고 이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 규제한 것이 규제 가격이잖아요. 방금 설명했는데 이게 규제 가격이잖아요. P2가 P2 되나요? 그럼 P2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 2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인 암시장을 최고 가격은 있어요. 그럼 최고 가격은 규제 가격 하에서 무슨 가격에서? 이 규제 가격 하에서 규제를 하니까 공급량이 얼마 됐어요? 50세대밖에 없죠. 공급량이. 이 50세대에 대해서 수요자가 움직인다고요. 그 수요자 가격에 대처하니까 요 가격에서 요 위로 올라가는 이 가격이라고. 이 가격. 이게 뭐다? 암시장 가격이라고요. 암시장 가격.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게 됩니다. 계산 문제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고 이론은 기본적으로 알아라 이 말이야. 오케이? 응. 26번. 정부가 시장 가격 이하 수준에서 아파트 분양 가격입니다. 그럼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죠. 그리고 임대료 규제 정책이나 분양가 상한 정책은 거의 유사한 거야. 똑같다고요. 자, 그럼 분양 가격 규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죠. 1번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건 맞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를 하면 분양가 규제라는 것은 뭡니까? 공급자가 분양가를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올리지 말라는 거야. 그럼 임대료 규제와 똑같은 낮은 가격이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공급이 증가됩니까? 아니, 공급자가 너 건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비율을 올리지 마라. 그럼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나 건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그럼 분양가가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요. 가격이 하락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되나요? 공급이 감소하고까지 맞고 주택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승한다고요. 되나요? 그리고 그러면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는 증가할 수 있단 말이야. 가치가 뛰잖아요. 가치가 뛰니까 가수요, 실수요자가 아니고 가수요라고요. 그럼 우리가 분양가 자율제 하면은 뭡니까? 공급자 좋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못 사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하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대행주택만 건설하겠죠. 평수가 넓은 거. 그럼 공급자지 그때는 뭡니까? 실수, 돈 있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분양가 자율제를 하면 실수요자 개념이고 분양가 규제하면은 그런 가수요 개념이다. 자, 보세요. 밑에 적어놨어. 핵심 적어놨어. 그래서 또 저번 앞에 문제 볼 때 앞에 통행모의고사 풀 때 여러분 틀려서 다시 낸 거야. 이거 가수요 실수요. 알겠어요? 분양가 규제를 하면 뭐가 발생하고 가수요가 되고 분양가 자유제가 되면 실수요가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다른 거 질문 필요 없고 그것만 딱 보시라고요. 아, 여기서는 다른 거 질문 필요 없고 1번하고 5번만 보세요. 5번에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분양가 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단독주택 분양하는 거 봤나요? 그래서 없다고요. 자, 밑에 핵심 팁 보세요. 핵심 팁. 자,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를 인하됐죠. 분양가가 인하된 거죠. 그럼 분양가가 인하됐으니까 나중에 팔 때 시장에 풀리면 가치가 뛰겠잖아요. 지금 현재 분양가는 규제했지만 나중에 분양받고 들어갔을 시장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모이잖아요. 투기가 된다고 투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는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고요. 아까 우리가 임대료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요 정도에서만 규제하니까 건설비가 많이 지불 안 하겠죠. 품질 저하가 온다.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고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알겠죠? 자,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남아있는 공급주택은 임대주택은 얼마 안 되죠. 이게 중고잖아요. 재고잖아요. 그러면 공급주택이 엄청 적으니까 그 재고주택 가격은 엄청 급등하겠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남아있는 재고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주택난이 심화되겠죠. 자, 분양가 자유제입니다. 너가 부리고 싶은 대로 불려 이 말이야. 그래서 분양가가 인상되죠. 그럼 신규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거는 중고 가격이 상승하는 게 신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투기가 뭡니까? 꺾이겠죠. 돈 많은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비싼데 투기를 하는 업체가 뭡니까? 싸게 사가지고 높은 이윤을 받은 게 투기잖아요. 그럼 비싼데 비싼 걸 어떻게 투기할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꺾인다. 그래서 실수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실수요. 알겠어요?
투기 세력이 모인 거는 가수요고 투기와 관계 있는 거는 실수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품질은 항상 되지만 공급도 어느 정도 증가시키죠. 있죠. 그럼 대형주택만 몰리겠죠. 역시 주택난 심해요. 자, 그러면 여기 공통적인 사항이 있네요. 분양가 규제를 해도 분양가 자유를 해시켜도 뭡니까? 주택난이 심화되죠. 누구 주택? 저가주택이 심화된다고. 저가주택 공급이 심화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27번 문제. 자, 일정 수준 하의 이하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일례로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보조 정책. 자, 우리가 임대료 보조 정책은 공급자 보조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조도 있죠. 공급자 보조를 임대인에게 보조해 줄 때는 뭐 하라 말이죠. 너 임대인들에게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 주라. 건설 자금을 보조해 주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임대주택을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단기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 임대인, 임차인 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임대인의 건설 자금을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효과는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갔죠. 임대주택이 건설되니까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현상으로 가격이 시장에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잖아.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게 임차인이 공급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모두 혜택을 누리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누구한테 보조해준다? 소비자에게 보조해준다. 소비자에게. 알겠어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보조한다. 거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하나는 가격 보조 방식. 너 반드시 임대를 해야만이 내가 지원해줘. 현금 보조는 뭡니까? 임대하든 임차하지 않든 무조건 보조해줘. 여기 현금 보조라 했죠. 자, 정부 쪽 입장에서는 다른 데 돈을 안 쓰게 하는 가격 보조가 정책적으로는 좋고 임차인 효용 가치는 어디에서도 내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게 좋죠. 어찌됐든 정부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보조를 받든 어쨌든 내가 가지고 나갈 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실질 소득이 증가된다고요. 네? 임대료 보조정책은 임차인에게 뭘 증가시킨다? 실질 소득이 증가돼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쓰던 그 재화가 다른 재화의 소비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겠죠.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죠. 자, 갑니다. 1번.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예,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초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단기적으로 임차 수요는 증가하고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 공급은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하죠. 공급이 증가되니까 공급 증가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을 임대주택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 보조로 지급 전보다 감소한다. 늘어난다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보조를 해주든 다 실질 소득이 증가 효과를 가져와요. 답은 3번입니다. 근데 1번에 보면 그 1번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임대인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한 임대인은 모든 임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누구? 기존 임대인이죠. 기존 임대인.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지 신규 임대인은 초과 이윤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네. 자, 4번.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임차료 효용은 증가하고 임대주택의 소비는 늘어나게 되겠죠. 5번.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더 증가되겠죠. 예. 28번.
자, 정책론에서 가장 또 많이 언급하는 거 매년 약방위 감축처럼 언급하는 게 조세 정책이죠. 무슨 정책? 조세 정책. 조세 정책에 놓으면 항상 뭐부터 생각이 듭니까? 상대적 탄력성이죠. 상대적이란 것은 A, B 두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한쪽이 탄력적이면 다른 한쪽은 뭐가 된다고?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면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다?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고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한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면 다른 한쪽은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이때는 증가가 있다 없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전부 부담한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 쪽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적인지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적에 따라서 조세 증가가 있다 없다가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자, 공급자가 탄력적입니다 하면 조세 증가는 있어 없어? 조세 증가는 있는데, 네? 조세 증가는 있는데 그 조세 증가가 더 많이 증가되죠. 탄력적인 쪽이 덜 부담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조세 증가가 공급자보다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다. 조세 증가가 있다 없다? 에헤이. 덜이야. 아니? 공급자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도 조세 증가는 있다고요. 증가가 되는데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요. 조세 증가 많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비탄력적인 쪽은 공급자가 더 많이 되니까 조세 증가가 적게 된다고요. 이 말이야. 그런데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조세 증가가 있어 없어? 전부 부담하니까 조세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되나요?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전부 증가, 조세 증가가 전부 증가된다고요. 전부 증가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조세 증가가 안 되는 현상을 우리는 뭡니까? 세금을 부담할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냈으므로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고요.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뭐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죠. 토지 단일세. 그럼 이렇게 조세가 증가되고 증가된 만큼 뭐가 높아진다?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임대료가 높아지죠. 무슨 분만큼? 조세 증가 분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더라. 그래서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적인 조세 증가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없다. 조세 증가 분만큼 임대료 상승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28번 문제가 정부가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에 이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보다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 값이 더 작을수록, 자, 가격 탄력성이죠. 자, 누가 커요? 공급, 수요, 주를 잘 봐요. 보다, 공급 곡선보다 수요 가격 탄력성 값이 작죠. 그럼 탄력성은 누가 더 커요? 공급자가 더 크죠.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누가 공급자가 탄력적이고 수요자는 비탄력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했으니까 재산세는 공급자가 내야 되죠. 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더 적게 부담합니까? 임차인이 비탄력적이잖아.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죠.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죠. 공급자보다 임차인이 더 많이, 임차인이 수요자잖아요. 왜 틀린지 알겠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판단이니까 이게 다 가르쳤어. 자, 2번. 공급 곡선보다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이랬죠. 요것도 주는 이제
공 놓고 수 났잖아요. 뭐가 더 비탄력적이라? 공급 곡선보다 수요 곡선이 더 비탄력적이죠. 그럼 이게 비탄력적이면 이게 탄력적이죠. 1번과 똑같은 내용이래요. 1번 보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네, 양도 소득세를 중과한다 했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매수자가 더 많이 부담하죠. 그럼 매수자 총 지출액은 더 적어진다가 아니죠. 많아진다.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요. 3번은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이다. 중과된 양도소득은 그대로 수요자에게 모두 증가될 수 있다. 자, 방금 뭐야?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뭘 했어요? 완전 탄력적이라잖아. 완전 탄력적인 쪽은 부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죠. 전부 부담하니까 증가가 있어 없어? 증가가 없다 이 말이야.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 말이야. 모두 증가되는 게 아니라 증가가 없다고요. 공급자가 완전 비탄력. 자, 4번.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방금 똑같죠? 이놈과 이놈 똑같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조세 증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비탄력 자본 이득의 보유세를 중과하면 자본 배분의 왜곡이 큰 비효율적 세금입니다. 아니죠? 조세 증가가 없다 했죠. 조세 증가가 없는 거는 뭐 비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 거다.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보유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일부 부담하고 타인에게 일부 증가하면 그는 왜곡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세금을 낸 사람이 세금을 낸 거는 효율적이라고요. 왜곡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5번.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되나요? 수요가 증가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중과하면 동결 효과가 발생되어서 주택시장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잖아요. 양도소득세는 공급자 입장이죠. 취득세는 수요자 입장이죠. 네? 그러면 동결 효과라는 것은 공급이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뜻이죠. 공감소는 뭡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이 말이죠. 그 답은 몇 번? 5번이죠. 되나요? 자, 그 다음 투자론입니다. 자, 뭐라고요? 투자론입니다. 자, 투자론. 자, 투자론부터는 작년에는 투자론이 문제가 적게 났어요. 작년만 이때까지 문제 중에서 작년만 투자론이 문제 적게 났어요. 알겠어요? 근데 원래는 투자론은 최소 7문제부터 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특히 이론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론 문제. 투자론하면 꼭 계산 문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공식 안 된 사람 안개라고 노력해주고, 알겠어요? 예,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론인데 오늘은 우리가 점심 먹고 투자론 오후에 할 겁니다. 알겠어요? 2시까지 3시, 4시, 5시, 6시. 알겠어요? 그러면 2시에 끝나니까 3시, 4시, 5시, 6시 4시간. 알겠어요? 그리고 내일도 4시간. 알겠어요? 아까 원장님 설명드렸다 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해주면 내가 날아가면 돼. 오늘 하려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된다고요.